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분 중에 한 분은 정관이 좋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저기 땡땡 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줬죠. 그거는. 근데 사건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 대출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어린 분이었는데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최근 몇 년간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네트워크 법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핫하고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법무법인이면 법무법인이지 왜 법무법인의 종류가 또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법무법인의 형태를 잘 이해하시면 어떤 걸 알게 되냐, 변호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무법인의 종류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종류는 먼저 단일 법무법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별산형 법무법인, 그 다음에 공산형 법무법인, 그리고 최근 한 10년 전부터 나타난 네트워크로펌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단일 법무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형태인데, 오너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고용된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임하면 대표 변호사와 이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 논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고, 이 사건의 수임료는 당연히 이 하나의 법무법인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오너가 이제 고용된 변호사님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 이런 형태가 단일 법무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별산형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별산형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홈페이지 가보시면, 예를 들면 변호사가 한 10명이 있다 라고 하면 그 각각의 변호사, 한 명 한 명 변호사가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명이 있어도 이제 뭐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법무법인에서 이제 사건 수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큰 법무법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러 명, 10명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고, 다만 내부적으로 사건 수임, 계약, 그리고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개인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이런 법무법인의 사건을 맡기면 이제 한 변호사와 계약을 하면 그 변호사만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지, 나머지 9명의 변호사는 본인이 맡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변호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산형 법무법인입니다. 공산형 법무법인은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10명이면 사건을 누가 수임하든,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든 이제 모두 수익을 10분의 1, n분의 1로 가져가는 법무법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법무법인은 많이 있지 않고, 있었다가도 대부분 빨리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마다 어떤 변호사는 이제 일을 많이 하는데 n분의 1로 가져가게 되고, 또 변호사마다 영업력이 다르겠죠. 사건을 수임하는 능력. 그래서 그걸 또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있더라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 않은 법무법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이 왜 이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각 지방에 있는 돈을, 수임료를 다 서울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경제에도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지방 변호사협회 재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협회로부터 경유증표라는 것을 사게 되고, 그게 지방 변호사협회의 재정입니다. 근데 그게 다 서울로 가게 되니까 지방 변호사협회 자체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일종의 대기업이 지방 진출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근데 사실 이제 사건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과대 광고 문제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로펌이 이제 사실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풍족하다 보니까 광고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각 지역에 이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데 뭐 서울 변호사, 아니면 부산 변호사, 대전 변호사, 뭐 중소도시에도 막 있죠. 뭐 부천 변호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 네트워크 로펌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다 거의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혼자 뭐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작은 변호사님들은 자기를 알릴 기회가 많이 사라졌죠.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경찰 간부 출신, 뭐 검사장 출신, 뭐 법원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요. 하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선임료를 수천만 원씩 받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제 사건은 정관들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전연차의 변호사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과대 광고다. 왜 정관을 내세워서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은 전연차에게 맡기고 하냐라고 해서 과대 광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인터넷을 뒤져보고 뭐 유튜브를 찾아봐도 뉴스에도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정관을 강조하면서 폭행 상해 사건이 뭐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데 정관님을 강조해서 3천만 원을 받고 근데 그 의뢰인분들 하신 말씀으로는 정관과 3분 통화했고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변호사 협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들도 1심에서 네트워크 로펌에 수천만 원 쓰고 구속이 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정관을 믿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항소심에서 500만 원 받고 이분 형량을 한 2분의 1로 줄여서 바로 풀려났던 분도 계셨고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분 중에 한 분은 정관이 좋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저기 어디 땡땡 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줬죠 로펌에. 근데 사건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 대출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어린 분이었는데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사건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펌 같은 경우는 상담 변호사, 서면 쓰는 변호사, 재판 변호사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실제 사건에서 이제 판사님이 이제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명 준비 명령에서 어떤 부분 소명해라라고 했는데 서면 쓰는 변호사가 그것을 놓쳐서 제출을 하지 않았죠. 근데 재판 나가는 변호사는 재판 출석했는데 판사님이 내가 성명 준비 명령 내렸는데 왜 소명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재판 나가는 변호사는 처음 듣는 얘기였죠.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재판 나가는 변호사, 서면 쓰는 변호사가 서로 다투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펌 가시면 이제 정관을 믿고 정관이니까 잘해주겠지라고 믿고 이제 선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이게 자신 사건에 맞는 건지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때 이제 로펌 변호사 법무법인의 종류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선임하시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트워크 로펌이 모든 사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상담을 받도록 하셔라. 알고 변호사를 선택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